한장, 도입. 낡은 군사기지의 회색 신문실에서 조용한 대치가 펼쳐지고 있었다. 30년 경력의 헌병 감찰관이 방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대령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다. 제복을 입은 여자는 그저 무시해도 되는 부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 감찰관은 평범한 헌병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정예 부대 707에서 시작했다. 가장 강인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곳. 그녀는 수십 년의 복무를 거쳤고 정권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았으며 약속이 깨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인내를 배웠다.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웠다. 대령이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고 그녀의 계급과 존엄성을 무시했을 때 그는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감찰관에게 그것은 시작이었다. 복수가 아니었다. 복수는 젊고 성급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녀에게는 더 깊은 무언가였다. 너무 오래 기다려온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뒤따르는 것은 단 하나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겉보기에 작은 모욕이 어떻게 실마리가 되어 당기기만 하면 사단 전체를 덮고 있던 부패의 옷이 풀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어떻게 세심한 조사가 수년간의 권력 남용, 은폐된 사건들, 보호받는 가해자들을 드러냈는지, 어떻게 한 오만한 남자가 뜻하지 않게 군단장까지 도달하는 조사의 문을 열었는지. 이것은 존엄성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방법론적이고 끈질기게 추구함으로써 방어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때때로 정의는 조용히 오지만 파괴적으로 온다는 이야기다. 한순간의 오만이 전체 경력을 파괴하고 수십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부패를 드러낼 수 있을까? 박민서 감찰관의 사무실은 기지에서 가장 조용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은 건물 3층, 복도 끝자락, 그곳에서 그녀는 지난 15년을 보냈다. 창문 너머로는 훈련장이 보였고 이른 아침이면 신병들의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50세의 나이에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구령의 리듬, 계절마다 바뀌는 훈련장의 모습,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군대의 독특한 냄새. 사무실은 기능적이고 검소했다. 표준 금속 책상, 낡은 파일 캐비닛 2개, 그리고 한쪽 벽을 차지한 사진들. 바로 이 사진들이 박민서의 진짜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흑백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다. 1995년, 20살의 그녀가 처음으로 707 특수임무대대 휘장을 달았을 때, 그때의 그녀는 가늘고 단호했으며, 눈빛에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 옆에는 2000년의 사진이 있었다. 첫 해외 파병 때였다. 동티모르의 뜨거운 햇살 아래,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그중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군 복무 중 순직한 이도 있었고, 제대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다. 박민서는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존자의 죄책감 같은 것을 느꼈다. 왜 자신은 살아남았을까? 왜 자신은 여전히 여기 있을까? 2005년의 사진은 그녀가 헌병으로 전환했을 때였다. 707에서의 10년은 육체적으로 너무 가혹했다. 무릎은 이미 상했고 등에는 낙하 훈련 중 다친 오래된 부상이 있었다. 하지만 군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헌병대로 갔다. 다른 방식으로 복무할 수 있는 곳. 처음에는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전투는 총과 폭탄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 가장 최근의 사진은 작년 것이었다. 감찰관으로 승진한 날, 주변의 젊은 부하들이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도 미소 짓지 않았다. 군 생활 30년 동안 사진에서 미소 지은 적이 거의 없었다. 미소는 약함의 표시처럼 느껴졌고, 약함은 여군에게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그녀 세대에는. 문이 노크 소리 없이 열렸다. 김재현 중위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28살의 젊은 장교로 작년에 박민서의 보좌관으로 배치되었다. 처음에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너무 젊고,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순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있었다. 감찰관님, 오늘 아침 회의 자료입니다. 김중희가 파일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고맙네. 박민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여전히 뜨거웠다. 김중희는 그녀가 커피를 뜨겁게 마시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작은 세심함이었지만 군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 사단 회계 감사건은 어떻게 되어가나? 복잡합니다. 김중희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대답했다. 표면적으로는 일반적인 서류 오류처럼 보이지만 파고들수록 이상한 점들이 나옵니다. 몇몇 송장이 중복되어 있고
일부 공급업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민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의 경험으로 그녀는 패턴을 볼 줄 알았다. 작은 부정은 보통 더 큰 것의 일부였다. 문제는 얼마나 깊이 파고들 것인가였다. 은퇴를 6개월 앞둔 지금 큰 사건에 휘말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계속 조사하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녀가 말했다. 아직 누구에게도 경고를 주지 말고.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조순자 여사가 차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다. 60대의 민간인 비서로 이 기지에서 박민서보다 오래 근무했다. 조 여사는 역사의 산증인이었다. 수십 명의 사령관이 오고 갔지만 그녀는 항상 거기 있었다. 감찰관님, 오늘 오후에 대령 한 분이 오신답니다. 조 여사가 찻잔을 정돈하며 말했다. 이상훈 대령님이세요. 회계건으로. 박민서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상훈. 그 이름은 알고 있었다. 사단의 고참 장교 중 한 명이었다. 20년 이상 복무했고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 평판은 글쎄 복잡했다. 유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동시에 거만하다는 소문도 있었다. 몇 시지? 2시입니다. 알겠네. 박민서는 파일을 열었다. 이상훈 대령에 대한 기본 정보가 들어있었다. 52세, 기혼, 자녀 둘, 보병 장교로 시작해서 여러 부대를 거쳤다. 최근 3년간은 군수부서에서 근무했다. 흥미롭게도 바로 그곳에서 회계 불일치가 발견되었다. 오전은 서류 작업과 일상적인 회의로 채워졌다. 군대의 관료주의는 끝이 없었다. 보고서, 양식, 승인, 서명. 박민서는 때때로 젊었을 때를 그리워했다. 707에서 모든 것이 더 단순했을 때 임무가 있었고 실행했고 돌아왔다. 물론 위험했지만 적어도 명확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회색지대였다. 규칙, 규정, 정치. 점심은 혼자 먹었다. 그것이 오래된 습관이었다. 707 시절 식사는 빠르고 실용적이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음식은 연료였다. 그 습관은 남아있었다. 간부 식당에 가지만 항상 구석 자리를 선택했다. 혼자 있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단지 관찰하고 싶었다. 식당에서 그녀는 젊은 장교들을 지켜봤다. 그들은 웃고 농담하고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그녀 세대와는 너무 달랐다. 그녀가 입대했을 때 여군은 극소수였고 항상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매일이 싸움이었다. 존중받기 위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그저 생존하기 위한. 지금은 나아졌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더 많은 여군이 있었고 더 많은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들은 변했을까? 박민서는 확신하지 못했다. 여전히 이야기를 들었다. 차별, 괴롭힘, 여성들이 복무를 떠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 공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평등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2시가 가까워지자 박민서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신문실을 준비하라고 김중희에게 지시했다. 표준 절차였다. 녹음 장비, 2개의 의자, 책상 하나. 공식적인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좋았다. 30년의 경험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이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하라. 이상훈 대령은 정확히 2시에 도착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자신감이 넘쳤다. 어쩌면 자신감이 과했다. 그는 계급장으로 방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다. 박민서는 그런 유형을 알았다. 너무 많이 봤다. 박 감찰관, 그가 인사했지만 경례는 하지 않았다. 작은 무례함이었지만 박민서는 주목했다. 이 대령님, 앉으시죠. 그녀는 의자를 가리켰다. 그는 앉았지만 편안하게, 너무 편안하게. 마치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의 어조에는 짜증의 기미가 있었다. 회계 불일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박민서는 파일을 열었다. 대령님이 감독하시는 부서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고요? 그는 웃었다. 감찰관님, 군수회계는 복잡합니다. 가끔 서류 오류가 있을 수 있지요. 이것은 서류 오류 이상입니다. 박민서는 문서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이 송장을 보십시오. 같은 공급업체에서 같은 날짜에 2번 청구되었습니다. 이상훈은 문서를 대충 훑어봤다. 행정 실수일 겁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건이 넘으면 패턴입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송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대령님은 책임자이십니다. 긴장감이 방 안에 감돌기 시작했다. 이상훈의 자신감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아주 약간이지만
박민서는 알아챘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했다. 일부 공급업체들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등록된 사업체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가 말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다. 증거가 있습니다. 박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 같은 무언가가 그 아래 깔려 있었다. 이상훈 대령은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다. 처음으로 불편해 보였다. 박민서는 관찰했다. 30년 동안 그녀는 사람들을 읽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눈, 몸짓, 말투. 이상훈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문제는 무엇을 숨기고 있느냐였다. 인터뷰는 30분 더 계속되었다. 박민서는 질문했고 이상훈은 대답했지만 그의 답변은 점점 더 방어적이 되었다. 그녀는 압박하지 않았다. 아직은 첫 만남이었다. 사실을 수집하고 반응을 관찰하고 전략을 계획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이상훈은 실수를 했다. 큰 실수를.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그의 인생을, 그리고 이 기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실수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박민서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6개월의 복무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펼쳐질 것이었다. 신문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상훈 대령은 점점 더 불편해 보였고 박민서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문서를 펼쳤다.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이 거래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질문의 날카로움은 분명했다. 이상훈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건 기밀회계 정보입니다. 감찰관님이 이걸 어떻게? 제 권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입수했습니다. 박민서가 끼어들었다.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대령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화가 나는 것인지 당황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건 정상적인 업무 거래입니다. 군수 물품 조달을 위한. 그런데 왜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까? 침묵. 이상훈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박민서는 기다렸다. 그녀는 기다리는 법을 알았다. 침묵은 가끔 가장 강력한 신문 도구였다. 그건 대령이 마침내 말했다. 업체 대표가 요청한 특별한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회피를 도우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는 좌절한 듯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겼다. 감찰관님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군수 조달은 복잡합니다. 때로는 비공식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박민서의 목소리에는 강철이 깔려 있었다. 이상훈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다. 이건 너무 지나칩니다. 저는 20년 이상 충실히 복무한 장교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급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대령님. 박민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원합니다. 이것은 형사신문이 아닙니다. 아직은 단지 정보 수집입니다. 하지만 대령님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그건 공식 조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상훈은 잠시 서 있었다. 박민서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방 안의 역학관계가 분명해졌다. 이것은 권력 투쟁이었다. 그는 자신의 계급과 지위로 그녀를 압도하려 했다. 그녀는 사실과 증거로 맞섰다. 천천히 이상훈은 다시 앉았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적대적이었다. 팔짱을 끼고 턱을 들고 눈빛은 차가웠다. 계속하시죠. 그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민서는 다음 문서를 꺼냈다. 작년 4월에 있었던 성희롱 신고 건을 기억하십니까? 대령님 부서에서 근무하던 하사 한 명이 신고했습니다. 이상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그 건은 조사되었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누가 조사했습니까? 제 부관이었습니다. 대령님의 직속 부하가 대령님 부서의 사건을 조사했다는 말씀입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는 공정했습니다. 그 하사는 한 달 후에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본인의 요청 없이. 인사 조치는 제 권한 밖입니다. 박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메모를 했다. 이상훈은 그녀가 쓰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불편함은 더욱 커졌다. 대령님, 박민서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회계 부정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성희롱 사건의 은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상훈이 테이블을 쳤다. 당신은 억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그는 비웃었다.
당신이 보는 건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가 멈췄다. 뭔가 말하려다 참은 것 같았다. 제가 뭡니까? 박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이상훈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경멸만이 아니라 뭔가 더 어두운 것이 있었다. 분노, 좌절, 그리고 어쩌면 두려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당신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요? 박민서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 순간 이상훈 대령은 선을 넘었다. 다방면이 별 달았다고 감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다. 마치 수류탄처럼. 박민서는 얼어붙었다. 몇 초 동안, 아니, 몇 초처럼 느껴진 순간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들이 그녀를 관통했다. 각 글자가 칼처럼. 다방면, 서빙하는 여자, 하찮은 여자, 그리고 별, 그녀의 계급장. 그의 말은 명확했다. 여자가, 특히 그녀 같은 여자가 어떻게 감히 그를 신문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30년, 그녀는 30년 동안 이 제복을 입었다. 707 특수부대에서 싸웠다. 해외 파병을 3번이나 갔다. 훈장도 받았다. 부하들을 훈련시켰다. 사건들을 해결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 대령이 그녀의 모든 것을, 그녀의 경력, 그녀의 희생, 그녀의 존엄성을 하나의 멸시적인 문장으로 축소시켰다. 김재현 중위가 구석에서 움찔했다. 그는 뭔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박민서가 미세하게 손을 들어 막았다. 박민서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30년의 훈련이 지금 작동했다. 녹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대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상훈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다. 그는 방 구석의 녹음 장비를 보았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계속 녹음 중이었다. 저는, 그가 더듬거렸다. 신문은 종료되었습니다. 박민서가 말했다. 대령님은 가셔도 됩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통보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은 일어섰다. 그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사과인지 변명인지 하지만 박민서는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마치 그가 이미 방을 떠난 것처럼. 대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에 울렸다. 침묵. 김재현 중위가 입을 열었다. 감찰관님. 잠깐만. 박민서는 손을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 서류를 보는 게 아니었다. 글자들이 흐려졌다. 그녀는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목이 타는 것 같았다. 눈 뒤에서 뜨거운 뭔가가, 아니다. 울지 않을 것이다. 30년 동안 제복을 입고 울어본 적이 없었다. 지금도 울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노가 그녀 안에서 타올랐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다. 아니, 개인적이었다. 하지만 단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모든 여군에 관한 것이었다. 목소리를 냈다가 조롱당한 모든 여성에 관한 것이었다. 자신의 일을 했다가 하찮게 취급받은 모든 사람에 관한 것이었다. 감찰관님, 김중희가 다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괜찮으십니까? 박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김중희를 보았다. 젊은 장교의 얼굴에는 분노와 연민이 섞여 있었다. 녹음을 복사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세 부를. 하나는 우리가 보관하고, 하나는 법무실로, 하나는 따로 안전한 곳에 보관해. 예, 감찰관님. 그리고 이상훈 대령의 모든 파일을 가져와. 인사기록, 근무평가, 이전 부서의 모든 기록. 지난 10년치를. 지금 당장요? 지금 당장. 김중희는 경례하고 나갔다. 박민서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다. 손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손을 주먹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렸다. 3시 15분, 45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일상적인 회계 조사였다. 이제는 무언가 다른 것이 되었다. 박민서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훈련장이 보였다. 신병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다. 생명은 계속되었다. 기지는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유리창에서 보았다. 50세의 여군 감찰관. 회색 머리카락이 조금 보였다. 눈가에 주름. 하지만 그 눈빛,
그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여전히 결의에 차 있었다. 다방면,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것은 단지 성차별적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스템이었다. 여성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취급되는지, 어떻게 그들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여성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침묵했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싸우다가 졌을까? 문이 열렸다. 조순자 여사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들었습니다. 조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차를 놓고 박민서 옆에 섰다. 30년 전에도 똑같았지요. 40년 전에도. 아마 50년 전에도. 박민서는 고개를 돌렸다. 조 여사의 얼굴에는 이해가 있었다. 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조 여사가 계속했다. 이번에는 녹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박민서가 물었다. 처음으로 불확실함이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들었다. 당신이 항상 해온 것을, 조 여사가 대답했다. 진실을 찾는 것, 끝까지 가는 것. 박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더 확고하게.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가 새 노트를 펼쳤다. 맨 위에 이렇게 썼다. 이상훈 대령, 전면 조사. 그 아래에 질문들을 적기 시작했다. 다른 피해자가 있는가? 재정 부정과 성희롱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 누가 과거 사건들을 은폐했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김중희가 파일들을 들고 돌아왔다. 두꺼운 폴더 여러 개였다. 모든 자료입니다. 감찰관님. 고맙네. 박민서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된다. 그녀는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읽으면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은 것들, 빨리 종결된 불만 사항, 설명 없이 전출된 부하들, 애매하게 작성된 평가서. 해가 저물었다. 기지가 조용해졌다. 하지만 박민서의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계속 일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 이것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박민서는 끝까지 갈 것이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든. 그날 밤, 박민서는 기지 아카이브에 있었다. 지하 저장고는 차갑고 습했으며 형광등이 깜박거렸다. 수십 년치의 서류가 금속 선반에 쌓여 있었다. 인사 파일, 사건 기록, 회계 장부, 작전 보고서. 군대의 기억이 종이와 먼지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김재현 중위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 젊은 장교는 오후 6시부터 함께 일했고 이제 자정이 가까워졌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보였지만 결의도 함께 있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든 징계 기록입니다. 김중희가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민서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체계적으로 작업하기 시작했다. 각 사건을 읽고 메모하고 패턴을 찾았다. 그녀는 이런 일에 능숙했다. 707시절 정보 분석 훈련을 받았다. 혼란 속에서 패턴을 찾는 법, 보이지 않는 연결을 보는 법. 첫 번째 사건, 2015년 3월. 이병 강수진. 상관의 부적절한 언행 신고. 조사 담당, 중령 박성호. 결론, 근거 불충분. 종결일, 신고 후 11일. 강 이병의 이후 배치. 타 부대로 전출. 신고 후 30일. 두 번째 사건, 2016년 7월. 일병 정민아. 성희롱 신고. 조사 담당, 소령 최재현. 결론, 오해로 판명. 종결일, 신고 후 8일. 정일병의 이후 배치. 의병 제대. 신고 후 60일. 세 번째 사건, 2017년 11월. 하사 이수정. 근무 환경 내 괴롭힘 신고. 조사 담당, 중령 김동욱. 결론, 부대 적응 문제. 종결일, 신고 후 14일. 이 하사의 이후 배치. 전역, 신고 후 90일. 패턴이 명확했다. 신고가 들어온다. 빠른 조사가 진행된다. 근거가 없다고 결론난다. 신고자가 사라진다. 전출되거나, 제대하거나, 전역한다. 중위, 박민서가 불렀다. 이 조사관들을 확인해봐. 박성호, 최재현, 김동욱. 그들이 누구 밑에서 일했는지. 김중희는 노트북을 열고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몇 분 후, 그가 올려다봤다. 모두 같은 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멈췄다. 그리고 모두 이상훈 대령과 같은 시기에 같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직접 보고 라인은 아니었지만 같은 지휘 구조 내에서. 박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결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계속 파일을 검토했다. 자정이 지났다. 김중희는 커피를 더 가져왔다. 그들은 말없이 일했다. 가끔 박민서가 파일을 따로 놓았다. 더 자세히 검토할 것들이었다. 새벽 2시쯤 그녀는 멈췄다. 한 파일이 다른 것들과 달랐다. 빨간 표지였다. 기밀 표시. 2015년 10월. 이수진 상병. 박민서는 파일을 열었다.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읽으면서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수진. 22세, 통신병. 그녀는 직속상관인 대위에 지속적인 성희롱을 신고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목격자, 심지어 문자 메시지 증거까지 제공했다. 사건은 심각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3주 후 사건은 종결되었다. 공식 사유, 부대 사기와 작전 효율성을 위해 이수진은 다른 기지로 긴급 전출되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대위는 승진했다. 6개월 후 소령이 되었다. 박민서는 파일을 천천히 닫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분노로. 이걸 봐. 그녀가 김중희에게 파일을 건넸다. 김중희는 읽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명백한 은폐입니다. 그래, 박민서가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사건이 아닐 거야. 그녀는 일어나 선반 사이를 걸었다. 생각하고 있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1997년, 그녀는 25살이었다. 707에서 5년째였다. 어느 날 밤, 훈련 후, 한 선임 중사가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술을 마셨고, 그의 의도는 명확했다. 그녀는 거절했다. 그는 화를 냈다. 다음 날, 그녀는 팀장에게 보고했다. 팀장은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오해한 것 같다. 그는 선배로서 조언을 주려 했을 뿐이야. 이런 일로 소란 피우지 마. 팀 화합에 좋지 않아. 박민서는 그때 배웠다. 시스템은 그녀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더 강해졌다. 더 차갑게, 더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그 중사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복무했다. 그리고 그녀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25년이 지났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감찰관님, 김중희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재로 돌아오게 했다. 이수진을 찾아야 해, 박민서가 말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 예, 하지만 지금은 새벽 2시입니다. 아침에 시작해. 첫 번째 임무로. 그들은 아카이브를 정리하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박민서는 선택한 파일들을 자신의 캐비닛에 잠갔다. 보안 절차를 따랐다. 이 증거들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운전하면서 생각했다. 이상훈 대령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자리 잡았다. 뿌리 깊은 문화, 침묵의 코드, 보호의 네트워크. 그녀는 무엇에 맞서고 있는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다. 남편은 자고 있었다. 박민서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제복을 벗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피곤한 얼굴, 지친 눈.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사건들이 맴돌았다. 이름들, 날짜들, 패턴들. 그리고 이수진, 그녀의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상상할 수 있었다. 젊고, 희망적이고, 정의를 믿었던, 그리고 배신당했던. 다음 날 아침, 박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갔다. 6시였다. 기지는 아직 조용했다. 그녀는 커피를 만들고 어제의 메모를 다시 검토했다. 8시에 전화가 울렸다. 김중희였다. 감찰관님, 이수진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민간인입니다.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 좋아. 내가 직접 연락할 거야. 전화를 끊고 박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이수진에게 전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오래된 상처를 여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요했다. 그 전에 다른 전화를 해야 했다. 그녀는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윤지희, 옛 동료. 그들은 707에서 함께 복무했다. 윤 대위는 10년 전에 전역했지만 그들은 가끔 연락했다. 전화벨이 3번 울렸다. 여보세요? 윤지혜의 목소리였다. 여전히 또렷하고 강했다. 지혜야, 나야. 민서. 오래간만이네. 무슨 일이야? 조언이 필요해. 그리고 아마 정보도. 톤이 바뀌었다. 무슨 일인데? 박민서는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상훈 대령,
그의 발언, 발견한 패턴들. 윤지혜는 조용히 들었다. 이상훈, 윤지혜가 이름을 반복했다. 그 이름 알아. 들어본 적 있어. 뭘 들었어? 소문들. 구체적인 건 아니고 그냥 그 주변에 항상 뭔가가 있었어. 불만 사항들이 사라지곤 했지. 사람들이 조용히 전출되곤 했지. 누가 그를 보호했어?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그는 연결이 있었어. 고위층에. 그리고 윤지혜가 멈췄다. 그리고 민서야, 조심해. 내가 건드리는 건 한 사람이 아니야. 시스템이야. 그리고 시스템은 스스로를 보호해. 알아. 정말 알아? 이건 내 경력을 끝낼 수 있어. 저녁 6개월 전에. 박민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훈련장에서 아침 구보가 시작되었다. 해야 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윤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넌 항상 그랬지. 그래서 707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살아남은 거고. 도와줄 수 있어? 뭐가 필요해? 이름들. 은퇴한 사람들, 전역한 사람들. 비슷한 일을 겪었을 사람들. 지금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해볼게. 내 네트워크에 물어볼게. 고마워. 민서야. 윤지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자랑스러워.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전화를 끊은 후 박민서는 앉아서 생각했다.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빨간 폴더가 책상 위에 있었다. 이수진의 파일. 박민서는 그것을 열고 다시 읽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리고 그녀는 뭔가를 발견했다. 파일 뒤에 작은 메모가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다. 손으로 쓴 메모였다. 사단장 지시, 조용히 처리, 언론 노출 방지, 이수진 전출 후 종결. 사단장. 그때의 사단장은 누구였나? 박민서는 2015년 지휘 명단을 찾았다. 그리고 이름을 봤다. 한석진 소장. 현재의 군단장.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박민서는 이수진에게 전화하기 전에 신중하게 준비했다. 이런 대화는 섬세함이 필요했다. 오래된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것이었고 신뢰를 구축해야 했다. 오전 10시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밝고 안정적으로 들렸다. 이수진 선생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저는 박민서 감찰관입니다. 육군 헌병대에서.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바뀌었다. 조심스러워졌다. 선생님의 2015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오래전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침묵. 제발 들어주십시오. 박민서가 말을 이었다. 저는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입니까? 8년이 지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민서는 잠시 멈췄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긴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직접 만날 수 있습니까? 이수진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한 곳으로. 이틀 후, 박민서는 부산행 기차를 탔다. 김재현 중위가 함께 가려 했지만 그녀는 혼자 가기로 했다. 이런 대화는 사적이어야 했다. 부산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수진은 30살이었다. 야른 체구의 짧은 머리,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긴장해 보였지만 동시에 결연한 무언가가 있었다. 박민서는 제복을 입지 않았다. 평상복으로 왔다. 덜 위협적이기 위해서였다. 감찰관님, 이수진이 먼저 인사했다. 그냥 박민서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공식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그들은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처음 몇 분은 어색했다. 날씨, 부산, 학교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서 박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진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처음부터. 편한 대로. 이수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014년에 입대했다. 열심히 일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직속 상관은 대위였다. 차민호라는 이름이었다. 처음에는 친절했다. 하지만 점차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개인적인 질문들, 불필요한 신체 접촉, 늦은 시간 단둘이 있으려는 시도들. 그녀는 거절했다. 거리를 두려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2015년 7월, 그는 선을 넘었다. 야간 당직 중 그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이수진은 말을 멈췄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고였다. 폭행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시도했습니다. 저는 밀쳤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가 멈췄습니다. 박민서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가슴이 아팠다. 신고했습니다. 이수진이 계속했다. 모든 절차를 따랐습니다. 증거도 있었습니다.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그가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리석었죠. 그리고 3주 후 저를 불렀습니다. 사단장실로. 한석진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했습니다. 차를 주고 앉으라고 하고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나서 설명했습니다. 부대 사기에 대해,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군의 명예에 대해, 그리고 제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무슨 선택지였습니까? 조용히 다른 부대로 가거나 아니면 계속 싸우되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박민서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전출을 선택했습니다. 이수진이 말했다. 무슨 선택이었겠습니까? 22살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지쳤습니다. 차민호 대위는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복무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소령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카페의 다른 손님들은 그들의 대화를 모르고 웃고 떠들었다. 다른 분들도 있었습니까? 박민서가 물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출된 후에도 연락을 유지한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을 줄 수 있습니까? 이수진은 망설였다. 그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허락 없이는? 물론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수진이 가방을 열었다. 낡은 공책을 꺼냈다. 이건 제 일기입니다. 그때 썼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거로 쓰려고 모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공책을 박민서에게 건넸다. 이걸 쓸 수 있습니까? 진짜 조사를 위해? 박민서는 공책을 받았다. 무게가 느껴졌다. 물리적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였다. 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마침내 들어주네요. 박민서는 자신의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제 직통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진짜로? 네, 큰 도움이 됩니다. 기차로 돌아오는 길, 박민서는 일기를 읽었다. 페이지마다 고통이 배어 있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가슴 아픈. 이수진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날짜, 시간, 말들, 행동들. 그리고 마지막 항목. 2015년 10월 15일. 오늘 포기했다. 싸울 수 없다. 시스템이 너무 크다. 나는 너무 작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이걸 읽기를 바란다. 그리고 진실을 알기를. 박민서는 페이지를 닫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는 이수진에게 생각했다. 22살의 정의를 믿었던, 그리고 배신당했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를 보관했던, 증거를 지켰던,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녁이었다. 박민서는 곧장 사무실로 갔다. 김재현 중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박민서는 일기를 책상 위에 놓았다. 증거가 있어. 그리고 더 많은 이름들을 얻을 거야.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도 있어. 박민서가 말했다. 한석진 군단장이 연루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김중위의 얼굴이 굳었다. 군단장이요. 그래. 2015년에 그는 사단장이었어.
이수진의 사건을 직접 종결시켰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알아. 박민서는 의자에 앉았다.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왔다. 그리고 더 깊이 파면 더 많이 나올 거야. 계속하시겠습니까? 박민서는 일기를 내려다봤다. 이수진의 손글씨가 보였다. 작고, 꼼꼼하고, 때로는 떨리는. 당연하지, 그녀가 말했다. 다음 날, 상황이 바뀌었다. 박민서는 여단장실로 호출되었다. 김영수 준장.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박 감찰관, 그가 말했다. 이상훈 대령 건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무슨 우려입니까? 당신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 회계 조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증거가 이끄는 곳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증거라. 준장은 한숨을 쉬었다. 박 감찰관, 당신은 베테랑입니다. 시스템을 이해합니다. 때로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더 큰 그림이요? 부대 안정성, 사기, 명예,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박민서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정의도 중요합니다. 준장은 불편해 보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저는 신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준장이 말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높은 곳을 건드리면 높은 곳에서 밀어내립니다. 이해했습니다. 준장님. 사무실로 돌아와 박민서는 김중희에게 말했다. 압력이 시작되었어. 예상했던 일 아닙니까? 그래. 하지만 예상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다르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민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707휘장을 만졌다. 여전히 그녀의 제복에 달려 있었다. 더 깊이 파겠어. 그녀가 말했다. 공식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거야. 위험합니다. 알아. 하지만 해야 해. 그날 밤, 박민서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다. 조사 범위 확대 요청. 발견한 증거들을 요약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녀는 다시 한번 읽었다.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었다. 그녀는 클릭했다. 제출.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전쟁이. 조사가 확대되자 박민서의 사무실은 작전본부로 변했다. 한쪽 벽에 큰 화이트보드를 설치했다. 거기에 조직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름들, 날짜들, 사건들, 연결선들. 빨간 실로 연결된 범죄 수사 드라마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중심에는 이상훈 대령이 있었다. 그의 사진 주변으로 다른 이름들이 퍼져나갔다. 차민호 소령, 이수진을 괴롭혔던 박성호, 최재현, 김동욱, 과거 사건들을 조사했던 장교들. 그리고 위쪽에 별도의 섹션에 한석진 군단장, 김재현 중위가 새로운 파일을 가져왔다. 감찰관님, 재무 감사 결과입니다. 박민서는 파일을 열었다. 강태훈 소령이 준비한 것이었다. 내부 감사관으로 회계 전문가였다. 그는 3일 전에 팀에 합류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증거를 보고 나서는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결과가 어때? 박민서가 물었다. 심각합니다. 김중희가 대답했다. 지난 5년간 최소 3억 원이 부정하게 유용되었습니다. 가짜 공급업체, 이중 청구, 허위 계약서. 박민서는 숫자들을 훑어봤다. 체계적이었다. 단순한 기회주의적 절도가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 누가 돈을 받았나? 여러 계좌로 분산되었습니다. 추적이 어렵지만 강소령이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상훈만의 일이 아니야. 박민서가 말했다. 규모가 너무 크고 오래되었어. 네트워크가 있어. 그녀는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새로운 섹션을 만들었다. 재정 부정. 그리고 이름들을 추가하기 시작했다. 군수부의 다른 장교들, 계약 담당자들, 행정 직원들. 패턴이 보여? 그녀가 김중희에게 물었다. 김중희가 다가와 보드를 살펴봤다. 재정 부정과 성희롱 사건, 둘 다 같은 시기에, 같은 부대에서. 정확해. 그리고 둘 다 빠르게 은폐되었어. 연결이 있다는 뜻입니까? 추측이지만 박민서가 생각하며 말했다. 만약 누군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들은 취약해. 만약 누군가 그 비밀을 알면 레버리지가 생겨.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성희롱을 저지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그걸 알면 서로를 보호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호 확증 파기 같은?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더 단순할 수도. 같은 타락한 문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문이 열렸다.
강태훈 소령이 들어왔다. 35살의 꼼꼼한 회계사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흥분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뭘? 돈의 흐름을. 최종 목적지를. 강소령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다. 복잡한 거래 다이어그램이었다.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화면을 확대했다. 3개의 주요 계좌에 모였습니다. 박민서는 이름들을 봤다. 첫 번째, 이상훈의 아내 명예. 두 번째, 한 기업 명예. 하지만 소유주를 추적하면 이상훈과 연결된 친척. 세 번째, 이건 누구야? 박민서가 세 번째 이름을 가리켰다. 이정민입니다. 전 육군 대령. 10년 전에 전역했습니다. 이상훈과의 관계는? 사관학교 동기입니다. 그리고 강소령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정민은 지금 방산업체 임원입니다. 군과 계약하는 회사. 박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이 더 명확해졌다. 군 내부의 부패한 장교들과 외부의 기업인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군사 계약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고 이익을 나누었다. 이 정보를 법무실에 보내 그녀가 지시했다. 공식 기록으로. 예, 감찰관님. 오후에 박민서는 윤지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민서야, 명단을 만들었어. 윤지혜가 말했다. 전역했거나 제대한 여군들. 비슷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15명. 내가 직접 확인한 사람들만. 아마 더 있을 거야. 박민서는 숨을 삼켰다. 15명. 그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다. 그들이 증언할 의향이 있을까? 몇몇은 가능할 거야. 특히 지금은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하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해. 보복이 두렵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기 싫어해. 이해해. 명단 보내줄 수 있어? 이메일로 보낼게. 하지만 민서야, 조심해. 이 사람들은 취약해. 섬세하게 다뤄야 해. 알아. 고마워, 지혜야. 전화를 끊고 박민서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윤지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첨부 파일을 열었다. 이름들, 복무기간들, 간략한 메모들. 각 이름을 읽으며 그녀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것은 단지 통계가 아니었다. 실제 사람들이었다. 실제 삶들이었다. 군대를 사랑했지만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 여성들이었다. 저녁 때 조순자 여사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감찰관님, 드실 것 좀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김밥과 과일을 놓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여사님. 조 여사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봤다. 많이 진전되었네요. 예, 하지만 갈 길이 멀어요. 소문 들으셨습니까? 조 여사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소문이요? 이상훈 대령이 움직이고 있답니다.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이야기를 맞추고 당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 한답니다. 박민서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일부 고위 장교들이 불편해합니다. 조사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건드리고 있다고. 그들이 걱정해야죠. 조 여사는 박민서의 손을 잠깐 잡았다. 조심하세요.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옳은 일이 항상 안전한 일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조 여사가 나간 후 박민서는 김밥을 먹으며 일했다.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 단지 연료였다. 밤 9시 김재현 중위가 급히 들어왔다. 감찰관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이수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접근했답니다. 박민서는 급히 일어섰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군 관련자 같았다고. 조사에 대해 물었고 철회하라고 압박했답니다. 지금 그녀는 괜찮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 중입니다. 박민서는 책상 위에 전화를 집어들었다. 이수진의 번호로 전화했다. 선생님, 박민서입니다. 괜찮으십니까? 감찰관님, 이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떤 남자가 학교 근처에 있었어요. 제 이름을 알았고 당신과 만난 것도 알았어요. 그는 제가 증언하지 말아야 한다고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라고 했어요. 위협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함축은 분명했어요. 그는 제 학교를 언급했어요. 제 학생들을. 명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박민서는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다. 선생님, 들어보세요. 이것은 협박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섭습니다. 알아요. 그럴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호할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저도 공식 보고를 할 겁니다. 이것은 조사 방해이고 증인 협박입니다. 정말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민선은 김중희를 봤다. 증인 보호를 요청해. 그리고 이 협박 사건을 공식 기록에 추가해. 예, 감찰관님. 박민선은 창문으로 걸어갔다. 기지는 어두웠다. 하지만 저 어딘가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조직하고 계획하고 그녀를 막으려 하고 있었다. 게임이 바뀌었다. 이제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그녀는 707휘장을 만졌다. 그곳에서 배운 것을 기억했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절대 동료를 버리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임무를 완수하라. 준비해. 그녀가 김중희에게 말했다. 앞으로 더 거칠어질 거야.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찰관님. 좋아.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진짜로 전쟁터에 들어간 거야. 그날 밤 늦게까지 그들은 계속 일했다. 증거를 수집하고 증언을 기록하고 케이스를 구축했다. 박민선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길은 위험할 것이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많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갈 것이었다. 이수진에 대한 협박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꿨다. 박민선은 즉시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다. 증인 협박, 조사 방해.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현재 진행 중인 범죄였다. 다음 날 아침, 강태훈 소령이 새로운 발견을 가지고 왔다. 감찰관님, 옛날 단체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가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2012년 장교단 사진이었다. 박민선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계단에 서 있었다. 계급장과 이름표가 보였다. 이것 좀 보십시오. 강소령이 한 얼굴을 가리켰다. 당시 중령이었습니다. 지금은? 한석진 군단장, 박민서가 말을 끝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십시오. 그가 다른 얼굴을 가리켰다. 이상훈 대령. 당시 소령이었습니다. 같은 부대에 있었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소령이 또 다른 얼굴을 가리켰다. 차민호. 당시 대위. 그리고 여기 박성호, 최재현. 모두 같은 기지에, 같은 시기에. 박민선은 사진을 들고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사진을 중앙에 붙였다. 빨간 펜으로 원을 그리며 연결했다. 우연이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이것은 네트워크야. 오래되고 깊은. 김재현 중위가 노트북으로 다가왔다. 더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이 기지에서 최소 8건이 성희롱 신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지 사령관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박민선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한석진. 정확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은 화이트보드를 바라봤다. 패턴이 명확했다. 한석진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덮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문제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시스템을. 이건 엄청난 겁니다. 김중희가 조용히 말했다. 군단장을 고발하는 것은. 나도 알아. 박민서가 말했다. 하지만 진실이야. 오후에 폭탄이 떨어졌다. 박민서는 다시 여단장실로 호출되었다. 이번에는 김영수 준장만이 아니었다. 사단 법무참모도 함께 있었다. 최민수 대령, 냉철한 법률가로 알려진. 박 감찰관, 앉으시오. 준장이 말했다. 그의 톤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박민서는 앉았다. 등을 곧게 펴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공식 불만이 제기되었소. 최 대령이 서류를 앞으로 밀었다. 이상훈 대령이 당신에 대해 권한 남용, 편견 있는 조사, 그리고 명예훼손. 박민서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다. 이상훈의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었다. 법률 용어로 가득한 그녀의 모든 행동을 공격하는 문서. 이것은 근거 없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습니까? 최 대령이 반문했다. 당신은 단순 회계 조사를 성희롱 케이스로 확대했소. 권한 밖의 영역으로. 증거가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 동기가 있었던 건 아니요? 이상훈 대령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보복. 박민서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30년 경력의 감찰관입니다. 개인적 감정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증거로 조사합니다. 그 증거를 봅시다. 준장이 끼어들었다. 지금까지 뭘 가지고 있소?
박민선은 준비되어 있었다.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다. 요약본. 주요 발견들, 증언들, 재정 증거. 이상훈 대령의 성희롱 발언, 녹음되었습니다. 과거 8건이 유사 사건, 모두 부적절하게 종결되었습니다. 3억 원의 재정 부정, 추적 가능한 증거가 있습니다. 15명의 잠재적 증인, 전역했거나 제대한 여군들. 그녀는 폴더를 테이블에 놓았다. 그리고 증인 협박, 이수진에 대한 어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 범죄입니다. 최 대령은 폴더를 집어들고 훑어봤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읽는 속도가 느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준장이 말했다. 사실입니다. 박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한 명의 대령을 넘어섭니다. 최 대령이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두 고위 장교는 서로를 바라봤다.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박 감찰관, 준장이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옳다면 이것은 전체 지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진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매우 조심스럽게. 이런 고발은 증거가 철저해야 하오. 그래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대령이 폴더를 닫았다. 일주일을 주겠소. 케이스를 완성하시오. 그 후 공식 청문회가 열릴 것이오. 누가 주재합니까? 사단장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더 높은 차원에서도. 박민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공식 청문회. 모든 증거가 공개적으로 제시되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그녀는 팀을 모았다. 김재현 중위, 강태훈 소령, 그리고 최근에 합류한 정수미 중위 여군 장교로 피해자들과의 인터뷰를 담당하고 있었다. 일주일이 있어 박민서가 말했다. 공식 청문회 전에 케이스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소령이 물었다. 모든 재정 증거 명확하고 추적 가능하고 반박 불가능하게. 모든 증언 서면으로 서명되고 공증된. 그리고 타임라인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은폐했는지. 큰 작업입니다. 정중희가 말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 나눠서 하자. 그들은 밤새 일했다. 커피와 결단력으로 버텼다. 박민서는 전체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각 주장, 각 증거, 각 연결고리를 문서화했다. 김재현은 증인들에게 연락했다. 몇몇은 공식 진술서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익명으로라도 정보를 제공했다. 강태훈은 재정 분석을 완성했다. 스프레드시트, 그래프, 거래 흐름도 모든 것이 명확하게 돈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정수미는 피해자 영향 진술서를 수집했다. 각 여성의 이야기, 그들이 겪은 것, 그것이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 그들이 바라는 정의. 3일째 밤, 박민서는 잠시 쉬기 위해 창문으로 갔다. 새벽 2시였다. 기지는 조용했다. 조순자 여사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시네요. 거의 다 했어요. 건강 챙기세요. 이건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알아요. 박민서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여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진짜로? 조 여사는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시스템은 크고, 오래되고, 완고해요. 하지만, 그녀가 화이트보드를 바라봤다. 당신은 씨앗을 심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나무를 볼 수 없어도, 씨앗은 자랄 거예요. 희망적인 말이네요. 현실적인 말이에요. 변화는 느려요. 하지만 시작은 있어야 해요. 당신이 그 시작이에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마지막 날, 팀은 최종 검토를 했다. 모든 문서, 모든 증거, 모든 진술서. 준비됐어? 박민서가 물었다. 예, 3명이 함께 대답했다. 좋아. 내일이 그날이야. 그날 밤, 박민서는 집에 일찍 갔다. 남편과 저녁을 함께 먹었다. 몇 주 만에 처음이었다. 힘들어 보여, 남편이 말했다. 힘들어. 그만둘 수 있어. 저녁까지 6개월도 안 남았잖아. 박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둘 수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들리기를 기다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아. 그게 널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야. 내 원칙, 내 용기. 때로는 무서워. 무서운 게 정상이야.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지. 그날 밤, 박민서는 오랜만에 깊이 잤다. 꿈을 꿨다.
707 시절의 꿈, 젊고, 강하고, 무적이라고 느꼈던 때, 하지만 꿈속에서 젊은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선은 최고의 제복을 입었다. 모든 훈장, 모든 리본. 707 휘장이 가슴에 빛났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50년의 인생, 30년의 복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마도 가장 중요한 순간. 청문회실로 가는 길, 김재현 중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감찰관님? 박민선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며칠 만에. 준비됐어. 가자. 그들은 함께 걸었다. 그리고 각 발걸음마다 박민선은 자신 뒤에 보이지 않는 군대를 느꼈다. 모든 침묵했던 여성들, 모든 부당함을 당한 사람들, 모든 정의를 바랐던 이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청문회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박민선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밤 10시, 기지는 거의 비어 있었다. 김재현 중위는 1시간 전에 집으로 보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다. 문이 노크되었다. 박민선은 올려다봤다. 조순자 여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퇴근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민간인 복장, 깔끔한 정장. 그러나 자세와 머리 스타일에서 군인 출신임을 알 수 있었다. 박민서 감찰관님, 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위를 둘러봤다. 마치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듯. 저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박민서는 경계했다. 이수진을 협박했던 사람일 수도 있었다. 어떤 정보입니까? 남자는 가방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은 제가 수년간 수집한 것입니다. 저는 군 법무관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전역했습니다. 그동안 이 사건들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양심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박민선은 USB를 집어들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증거입니다. 이메일, 명령서, 내부 메모.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그가 종이 쪽지를 건넸다. 이것입니다. 왜 저를 믿습니까? 남자는 그녀의 제복을 봤다. 707 휘장을 봤다. 당신의 평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력을. 707에서 복무한 사람은 그들은 다릅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당신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증인으로?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여전히 군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는 이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출처를 추적할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스스로 말할 겁니다. 그는 문으로 향했다. 멈춰서 돌아봤다. 박 감찰관님, 조심하세요. 당신이 상대하는 그것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무자비하게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박민선은 USB를 들고 앉아 있었다. 몇 분 동안 그저 그것을 바라봤다. 이것이 함정일까? 아니면 진짜 도움일까? 한 가지 방법만 있었다. 확인하는 것.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USB를 삽입했다. 암호를 입력했다. 파일들이 나타났다. 수백 개의 문서들. PDF, 이메일 아카이브, 스캔된 문서들. 박민선은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이메일이었다. 2013년 4월. 발신, 한석진 준장 수신, 김동욱 중령, 박성호 중령 제목, 불만 사항 처리. 최근 여군 불만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조용한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언론 노출은 피해야 합니다. 부대 명예와 사기가 우선입니다. 신고자들은 적절히 재배치하고 사건은 근거 불충분으로 종결하십시오. 박민서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다음 이메일. 2014년 7월. 발신, 한석진 소장 수신, 이상훈 소령 제목, 차민호 대위건. 차 대위 상황은 민감합니다. 그는 유능한 장교이고 연결도 좋습니다. 신고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수진 상병은 타 부대로 전출 조치하고 사건은 조용히 종결하십시오. 박민선은 계속 읽었다. 파일에서 파일로. 각각의 이메일, 각각의 문서가 그림을 완성했다. 한석진은 단순히 알고만 있던 게 아니었다. 그는 조직했다. 그는 명령했다. 그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문제들이 사라지는 시스템, 가해자들이 보호받는 시스템, 피해자들이 침묵당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상훈 대령은 그는 단지 그 시스템의 집행자 중 하나였다. 한 폴더는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이었다. 박민선은 그것을 열었다. 문서가 나왔다. 공식적으로 보이지만 비공식 문서. 제목, 민감한 사건 처리 지침. 내용은 체계적이었다. 1단계, 신고 접수 시, 즉시 상부에 보고 2단계, 신속한 내부 조사, 일주일 이내 종결 3단계, 신고자와 개인 면담, 자발적, 철회 유도 4단계, 불가능할 경우, 신고자 재배치 5단계, 사건 기록 최소화, 민감한 세부사항 제외 6단계, 가해자 측의 주의 조치, 하지만 공식 징계 없음. 박민선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이었다. 또 다른 파일. 피해자 목록. 박민서가 이미 알고 있는 이름들, 이수진, 강수진, 정민아, 이수정. 그리고 더 많은 이름들. 15명이 아니었다. 20명 이상이었다. 각 이름 옆에 메모들, 전출 완료, 제대 처리, 침묵 유지, 문제 없음. 마치 재고 목록 같았다. 사람들이, 실제 살아있는 여성들이 단지 처리해야 할 문제들로 축소되었다. 박민서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손이 떨렸다. 30년의 복무 동안 많은 것을 봤다. 전투, 죽음, 고통. 하지만 이것은 다른 종류의 악이었다. 조용하고, 관료적이고, 시스템화된 악. 그녀는 계속 파일들을 검토했다. 재정 문서들도 있었다. 은폐 비용, 신고자 이전 비용, 합의금, 조용한 해결을 위한 특별 예산. 3억 원의 부정은 단지 개인적 탐욕이 아니었다. 일부는 시스템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다. 침묵을 사기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 문제들을 묻기 위해. 자정이 지났다. 박민서는 여전히 읽고 있었다. 각 문서, 각 이메일이 그녀의 분노를 더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슬픔. 깊은 슬픔. 이것이 그녀가 평생 섬긴 조직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명예롭다고 믿었던 제도였다. 그리고 그것은 썩어 있었다. 안에서부터. 새벽 2시,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닫았다. 총 200개가 넘는 문서를 검토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반박할 수 없었다. 파괴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공개하면 그것은 한석진 군단장만 끌어내리는 게 아니었다. 전체 지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일부는 은퇴했다. 일부는 여전히 복무 중이었다. 일부는 높은 직위에 있었다. 스캔들은 엄청날 것이었다. 군의 명예에 대한 타격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박민서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기지를 내려다봤다. 어둠 속에서 건물들의 윤곽이 보였다.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 앞에 놓였다. 그녀는 제도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30년 동안 그 제복을 입었다. 그 가치들을 믿었다. 하지만 제도가 부패했다면? 제도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배신했다면? 그녀는 무엇에 충성해야 하는가? 제도에? 아니면 진실에? 707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훈련 첫날 교관이 말했던 것. 너희는 계급장을 섬기는 게 아니다. 계급장 뒤의 원칙을 섬긴다. 명예, 용기, 정의. 만약 계급장이 원칙을 배신한다면 원칙을 선택해라. 박민서는 결정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가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을 입력했다. 국방부 장관 귀하, 긴급 보고서. 그녀는 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발견한 모든 사실, 검토한 모든 증거, 도달한 모든 결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권고사항. 독립적 조사단 구성. 외부 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전체의 개혁. 해가 뜨기 시작할 때 그녀는 완성했다. 60페이지의 보고서. 첨부 파일로 USB의 모든 문서들. 그녀는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자, 국방부 감찰실. 참조, 국방부 장관실, 군검찰단.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다. 이것을 누르면 돌아올 수 없었다. 이것은 폭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그녀의 경력, 그녀의 삶,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 하지만 20명이 넘는 여성들, 그들의 얼굴들이 그녀 마음에 떠올랐다. 이수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다른 이름들, 파일 속의 이름들, 침묵당한 목소리들. 그들을 위해. 박민서는 클릭했다. 이메일이 전송되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갑자기 엄청난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 진실은 밖에 나왔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그것은 그녀의 손을 벗어났다. 창밖에서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몇 주 만에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눌렀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정의는 느리게 움직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방부로 보고서를 보낸 후 3시간 만에 전화가 왔다. 박민선은 사무실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의자에서 책상에 엎드려 전화벨 소리에 깼다. 아침 8시였다. 박민서 감찰관입니까? 낯선 목소리였다. 남성, 중년, 권위 있는 톤. 그렇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윤태식 감사관입니다. 귀하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박민서는 곧게 앉았다. 갑자기 완전히 깨어났다. 예, 감사관님.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검토하셨습니다. 특별조사단이 구성될 것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방부로 오십시오. 직접 브리핑을 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가져오십시오. 예, 감사관님. 그리고 박 감찰관, 목소리가 낮아졌다. 조심하십시오.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아직은. 전화가 끊어졌다. 박민서는 몇 분 동안 앉아 있었다. 현실감이 없었다. 밤새 일어난 일이 꿈 같았다. 하지만 책상 위의 USB, 컴퓨터 화면의 파일들이 증명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문이 열렸다. 김재현 중위가 들어왔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감찰관님, 밤새 여기 계셨습니까? 그가 그녀의 구겨진 제복을 보며 물었다. 긴 밤이었어. 청문회는 오전 10시입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박민서는 시계를 봤다. 청문회. 그녀는 거의 잊을 뻔했다. 청문회는 취소될 거야. 뭐라고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 일단 준비해. 모든 자료를. 우리는 오후에 국방부로 간다. 김중희의 눈이 커졌다. 국방부요? 그래. 일이 크게 커졌어. 1시간 후 예상대로 공식 통보가 왔다. 사단장실에서 오늘의 청문회는 무기한 연기. 이유, 상급 기관의 개입. 기지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왜 국방부가 개입했는가? 이상훈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혔다. 그의 변호사가 긴급회의를 위해 왔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석진 군단장은 서울에 있었다. 다른 회의 때문에. 하지만 그의 보좌관이 긴급 메시지를 전했다. 군단장은 즉시 국방부로 호출되었다. 박민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제복으로 갈아입었다. 예비 제복을 항상 보관하고 있었다. 오랜 습관이었다. 머리를 빗고 계급장을 확인하고 훈장을 정렬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을 점검했다.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 창백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흔들리지 않았다. 조순자 여사가 노크하고 들어왔다. 감찰관님, 식사라도 하셔야 해요. 그녀가 도시락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박민서는 받았지만 식욕이 없었다. 큰일을 하셨군요. 조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기지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너무 빨리 퍼졌네요. 비밀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죠. 특히 군대에서는. 조 여사가 의자에 앉았다. 불안해하시나요? 박민서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예, 많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용기 있는 일을 하셨어요. 결과를 모르잖아요. 결과가 뭐든 시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너무 오랫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오전 11시 박민서는 팀을 모았다. 김재현 중위, 강태훈 소령, 정수미 중위. 상황이 바뀌었다. 그녀가 설명했다. 국방부가 개입했다. 특별조사단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강소령이 물었다. 계속된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오후에 국방부에 가서 브리핑한다. 모두요? 정중희가 물었다. 아니, 나와 김중희만. 너희 둘은 여기 남아서 증거를 보호해. 누구도, 아무도 이 사무실에 들어오게 하지 마. 상급자라도. 이해했습니다. 강소령과 정중희가 격려했다. 박민서는 중요한 파일들을 가방에 넣었다. USB 원본, 복사본 2개, 모든 증언서, 재정 분석, 타임라인 문서. 가방이 무거웠다. 물리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정오에 차가웠다. 국방부에서 보낸 공식 차량이었다. 운전사는 군복을 입은 병사였다. 말이 없었다.
서울로 가는 길, 박민서는 창밖을 바라봤다. 풍경이 지나갔다. 익숙한 길, 익숙한 건물들. 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았다. 감찰관님, 김중희가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모르겠어. 솔직히, 후회하십니까? 박민서는 생각했다. 후회하는가? 아니, 그녀가 대답했다. 후회하지 않아. 이게 맞는 일이야. 하지만 위험합니다. 당신의 경력은 중요하지 않아. 저녁까지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남아. 국방부 건물은 장엄했다. 높은 건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입구에서 보안 검사를 받았다. 신분증 확인, 가방 검사, 금속 탐지기. 엘리베이터로 7층으로 올라갔다. 감찰실. 복도는 조용했다. 두꺼운 카페트, 어두운 나무 패널, 공식적인 분위기.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큰 방이었다. 긴 테이블, 가죽 의자들, 벽에 걸린 대한민국 국기와 국방부 깃발. 이미 여러 사람이 있었다. 윤태식 감사관, 50대, 회색 머리, 날카로운 눈빛. 2명의 변호사, 1명의 군검사, 그리고 속기사. 박민서 감찰관님, 윤 감사관이 일어나 악수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박민서와 김중희가 앉았다. 테이블 한쪽에 마치 신문 받는 것 같은 위치였다. 시작하기 전에 윤 감사관이 말했다. 이 회의는 기록됩니다. 모든 것이 공식 조사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밤새 제출하신 보고서에 대해 매우 심각한 혐의들입니다. 조직적 은폐, 여러 고위 장교의 연루, 재정 부정. 모두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그 증거를 봅시다. 다음 3시간 동안 박민서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처음부터 이상훈 대령의 신문, 그의 발언, 그것이 촉발한 조사, 발견한 패턴들, 과거 사건들, 이수진과의 만남. 그녀는 각 문서를 제시했다. 재정 기록, 증언서, 타임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USB의 내용들. 윤 감사관과 팀은 조용히 들었다. 가끔 질문했다. 명확성을 위해, 세부 사항을 위해. 하지만 대부분은 그들은 듣고, 메모하고, 증거를 검토했다.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윤 감사관이 뒤로 물러났다. 박 감찰관, 잠시 쉽시다. 우리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민서와 김중희는 복도로 나왔다. 대기실이 있었다. 커피 머신, 불편한 소파.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김중희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건 좋은 신호야. 30분 후 다시 불려 들어갔다. 윤 감사관의 표정은 심각했다. 박 감찰관, 우리의 예비 평가는 이렇습니다. 귀하의 증거는 설득력 있고 신빙성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 조사를 정당화합니다. 박민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윤 감사관이 계속했다. 이것의 규모는 엄청납니다. 군단장, 여러 영관급 장교들, 시스템적 실패.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개월. 아마 더. 박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예상했다. 그동안 예방 조치들이 취해질 것입니다. 이상훈 대령은 즉시 정직됩니다. 한석진 군단장은 더 복잡합니다. 그의 직위 때문에. 하지만 그도 조사받을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는요?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모든 증인을 보호할 프로토콜을 만들 것입니다. 회의는 저녁 7시에 끝났다. 박민서는 지쳤지만 또한 뭔가 성취감을 느꼈다. 첫 번째 큰 장애물을 넘었다. 차로 돌아가는 길, 김중희가 말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정말로. 아직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내적으로 박민서도 조심스러운 희망을 느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다. 하지만 그녀의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강태훈과 정수미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소령이 급히 물었다. 박민서는 앉아서 설명했다. 특별조사단, 예방조치들, 앞으로의 계획. 이상훈 대령은 어떻게 됩니까? 정중희가 물었다. 내일 공식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정직, 그리고 군사재판 가능성. 한석진 군단장은요? 그도 조사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우는 더 복잡할 것입니다. 계급이 높으니까. 팀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의 무게를 소화하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정중희가 조용히 물었다. 시스템에 맞서서? 박민서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기지를 내려다봤다.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옳은 일을 하는 거야. 결과가 어떻든. 하지만 그날 밤 늦게 혼자 남았을 때 박민서는 자신의 불확실함과 마주했다. 그녀는 집에 갔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을 차려놓았다. 간단한 식사지만 따뜻하고 편안했다. 힘든 날이었어. 그가 물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함께 먹었다. 처음에는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박민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남편은 들었다. 판단 없이, 단지 지지하며. 자랑스러워.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서워. 박민서가 인정했다. 어떻게 될지 몰라. 내 경력, 우리 생활. 우리는 괜찮을 거야. 뭐가 일어나든. 우리는 함께니까. 그날 밤, 박민서는 제대로 잤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악몽도 없었다. 단지 평화.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시작되었다. 이상훈 대령은 공식 통보를 받았다. 즉시 정직. 그의 사무실은 봉인되었다. 그의 파일들은 압수되었다. 그는 기지를 떠나야 했다. 대기 명령하에. 그는 조용히 떠나지 않았다. 소리쳤다. 위협했다. 변호사를 불렀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명령은 국방부에서 직접 왔다. 기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소문이 폭발적으로 퍼졌다. 여러 버전들, 일부는 진실에 가깝고 일부는 완전히 꾸며진. 박민서는 자신의 사무실에 머물렀다. 언론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논평 없음.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후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왔다. 한석진 군단장. 그는 혼자 왔다. 보좌관도 없이, 경호원도 없이. 민간인 복장이었다. 조순자 여사가 그를 알아보고 당황했다. 군단장님. 괜찮습니다. 저는 박민서 감찰관을 뵙고 싶습니다. 조 여사는 박민서의 사무실로 급히 갔다. 감찰관님, 한석진 군단장님이 오셨습니다. 박민서는 놀랐다. 하지만 빠르게 침착을 되찾았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한석진이 들어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 구부정한 어깨, 권위의 아우라가 사라졌다. 그는 그저 지친 50대 남자였다. 박 감찰관,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조용했다. 군단장님, 박민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경례도 하지 않았다. 저는 변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단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일이, 그가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당신의 일이 제 경력을 끝냈습니다. 제 명성을, 아마 제 자유도. 당신이 끝냈습니다. 당신의 선택으로. 한석진은 의자에 앉았다. 허락도 받지 않고. 그는 늙어 보였다. 저는 부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사기를, 명예를, 잘못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올바른 사람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때는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 그림을 위해. 큰 그림에는 정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당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석진이 말했다. 707 출신. 알았어야 했죠.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707에 관한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겁니다. 한석진은 일어섰다. 문으로 향했다. 멈춰서 돌아봤다. 역사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박 감찰관? 영웅으로? 아니면 시스템을 파괴한 사람으로? 모르겠습니다. 박민서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침묵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한석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인정처럼 나갔다. 박민서는 혼자 남았다. 그 만남이 그녀를 흔들었다. 한석진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 시스템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 뭔가 새로운 것이 지어질 수 있었다. 더 나은 것, 더 정의로운 것. 적어도 그것이 희망이었다. 공식 청문회는 2주일 후에 열렸다. 장소는 국방부 본청 대회의실이었다. 장엄하고 위압적인 공간, 높은 천장, 대한민국 국기, 판사석처럼 배열된 테이블들. 청문회는 비공개였다. 언론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에는 권력의 집결이었다. 장성 5명, 법무참모 여러 명, 국방부 고위 관료들, 그리고 군 검찰단.
박민서는 증인석에 앉았다. 혼자였다. 변호사 없이, 팀 없이. 그녀는 거절했다. 저는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그것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맞은편에는 이상훈 대령이 앉았다. 그의 변호사 2명이 옆에 있었다. 민간인 변호사들, 비싼 정장을 입은. 이상훈은 제복을 입지 않았다. 정직 상태였기에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양복을 입었다. 검은색, 넥타이. 하지만 제복 없이 그는 권위를 잃어 보였다. 별도의 테이블에 한석진이 앉았다. 전 군단장. 그도 정직 상태였다. 그의 변호사는 한 명, 군 법무관이었다. 의장은 박정수 중장이었다. 60대, 회색 머리, 엄격한 표정. 그는 방망이를 두드렸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국방특조 -001. 대한민국 국방부대 이상훈 외. 공식적인 선서가 이어졌다. 모두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했다. 박민서 감찰관, 박 중장이 그녀를 불렀다. 조사 결과를 제시하시오. 박민서는 일어섰다. 준비된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침착했다. 30년의 군 생활이 이 순간을 위해 그녀를 준비시켰다. 존경하는 위원회 여러분. 제 조사는 2025년 12월 2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사단 군수부의 회계 불일치에 대한 일상적 조사였습니다. 그녀는 첫 문서를 제시했다. 화면에 투사되었다. 회계 기록, 이중 송장, 가짜 공급업체. 조사 과정에서 이상훈 대령을 신문했습니다. 그 신문 중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는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녹음된 발언입니다. 녹음을 들려주시오. 박 중장이 지시했다. 방이 조용해졌다. 기술자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상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다방면이 별 달았다고 감히 나한테 이러는 거야. 말들이 방 안에 매달렸다. 몇몇 장성들이 움찔했다. 이상훈은 창백해졌다. 이 발언 후 박민서가 계속했다. 저는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과거 유사 사건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그녀는 체계적으로 케이스를 제시했다. 각 피해자의 이야기, 각 은폐된 사건, 각 부적절하게 종결된 조사. 그녀는 이수진의 증언을 읽었다. 강수진의, 정민아의, 각 이름, 각 이야기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들이 아닙니다. 박민서가 말했다. 이것은 패턴입니다. 시스템적 실패입니다. 그녀는 조직도를 보여주었다. 화이트보드에서 만든 것, 이제 전문적으로 디지털화된 이름들, 연결선들, 날짜들. 중심에 이상훈 대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훈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기각합니다. 박 중장이 말했다. 계속하시오, 박 감찰관. 증거가 있습니다. 박민서가 USB를 들었다. 이 장치에는 200개 이상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메일, 명령서, 내부 메모. 이것들은 조직적 은폐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첫 번째 이메일을 화면에 띄웠다. 한석진의 이메일. 2013년. 신속하고 조용한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방이 다시 조용해졌다. 모든 눈이 한석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박민서는 계속했다. 문서에서 문서로 각각이 그림의 하나의 조각을 추가했다. 패턴이 부인할 수 없이 명확해졌다. 마침내 그녀는 민감한 사건 처리 지침을 제시했다. 이것은 공식 프로토콜입니다. 문서화되지 않았지만 실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는 각 단계를 읽었다. 신속한 종결, 신고자 재배치, 기록 최소화, 가해자 보호. 이것이 박민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감정을 담았다. 이것이 20명 이상의 여군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목소리를 냈다가 침묵당한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찾다가 배신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앉았다. 증언이 완료되었다. 박 중장이 이상훈을 봤다. 이상훈 대령, 응답하시오. 이상훈은 일어섰다. 그는 떨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가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방이 숨을 멈췄다. 하지만 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시스템을 따랐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박 중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이상훈은 한석진을 봤다. 긴 시선 교환이 있었다. 대답하시오. 박 중장이 반복했다. 한석진 장군의 명령입니다. 이상훈이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이것은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한석진이 급히 일어섰다. 거짓말입니다. 앉으시오. 박 중장이 명령했다. 하지만 한석진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었다. 저는 부대를 보호했습니다. 그게 제 의무였습니다. 사람들을 배신하면서 박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한석진은 그녀를 봤다. 처음으로 직접 대면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희생을 해야 하는. 저는 이해합니다. 박민서가 일어섰다. 하지만 누가 희생되었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의를 찾던 사람들입니까? 침묵. 당신은 잘못된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장군님, 박민서의 목소리는 슬펐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진짜 실패입니다. 한석진은 천천히 앉았다. 그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박 중장이 방망이를 두드렸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청문회가 휴정되었다. 박민서는 일어나 나갔다. 복도에서 김재현 중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진실이 나왔어. 박민서가 말했다. 이제 그들이 결정할 차례야. 그녀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서울이 아래에 펼쳐졌다. 수백만의 불빛들. 그 어딘가에 이수진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 그들의 결과를 기다리며. 박민서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랐다. 다음 날 청문회는 증인 증언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증인은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연습한 것처럼, 준비된 것처럼.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육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모든 세부사항. 차민호의 괴롭힘, 그녀의 신고, 한석진의 조언, 강제된 침묵.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었다. 몇몇은 불편해했다. 몇몇은 분노했다. 하지만 모두가 들었다.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저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제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석진을 똑바로 봤다. 장군님은 저에게 부대를 위해 희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부대입니까? 저는 그 부대의 일원이 아니었습니까? 한석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이수진이 끝나자 두 번째 증인이 왔다. 강수진. 그리고 세 번째, 정민아. 그들은 용기를 내어왔다. 얼굴을 드러내고, 이름을 밝히고, 진실을 말하기로. 각 증언은 케이스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었다. 시스템적 실패였다. 오후가 되었을 때 박 중장이 한석진을 불렀다. 한석진 전 군단장. 당신 차례입니다. 증언하시겠습니까? 한석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지난 이틀 동안 나이가 든 것 같았다. 그는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그가 시작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설명은 하겠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제가 지휘관이 되었을 때 군은 달랐습니다. 다른 시대였습니다. 여군은 소수였고 통합은 어려웠습니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폐했습니까? 박 중장이 물었다. 은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대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 언론 스캔들을 피하는 것, 군의 명예를 지키는 것. 피해자들을 희생시키면서 박민서가 말했다. 한석진은 그녀를 봤다. 지금 돌이켜보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박 중장이 지적했다. 한석진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반복적으로.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가 멈췄다. 처음으로 진실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쉬웠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하니까 다음 번도 쉬웠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후회합니까? 박민서가 물었다. 한석진은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깊이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가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박민서가 동의했다. 할 수 없습니다. 박 중장이 서류를 정리했다. 이상훈 대령, 마지막 진술이 있습니까? 이상훈은 일어섰다. 그는 패배한 사람처럼 보였다. 저는 제 행동에 대해 책임집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변명입니까? 박 중장이 물었다.
아니요. 사실입니다. 저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박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위원회는 심의할 것입니다. 청문회가 휴정되었다. 최종 결정은 일주일 후에 발표될 것이었다. 박민서는 건물을 나왔다. 밖에서 김재현 중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수진, 강수진, 정민아도 함께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이 말했다. 들어주셔서. 당신들이 용기를 냈어요. 박민서가 대답했다. 제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강수진이 말했다. 그들은 잠시 함께 서 있었다. 4명의 여성, 다른 세대, 다른 경험. 하지만 같은 전투로 연결된.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정민아가 물었다. 기다립니다. 박민서가 말했다. 그리고 희망합니다. 일주일은 천천히 지나갔다. 박민서는 기지로 돌아갔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서류를 보지만 단어들이 보이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하지만 듣지 못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그들이 증거를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면? 만약 한석진이 너무 강력하다면? 만약 시스템이 다시 자신을 보호한다면? 하지만 낮에는 지지의 신호들이 있었다. 이메일들이 왔다. 다른 여군들로부터. 감사합니다. 용감하십니다. 당신은 우리 목소리입니다. 윤지혜가 전화했다. 뉴스를 봤어. 비공개지만 소문이 퍼졌어. 자랑스러워. 조순자 여사는 매일 차를 가져왔다.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남편은 밤마다 손을 잡아주었다. 뭐가 일어나든 우리는 괜찮을 거야. 마침내 일주일 후 전화가 왔다. 박민서 감찰관. 윤태식입니다.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민서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리고 내일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훈 대령, 군사재판 회부, 혐의, 성희롱, 재정부정, 직권남용. 한석진 장군은요? 그도 조사받습니다. 공식 기소는 아직이지만 강등 및 전역 처리, 그리고 형사 고발 가능성. 박민서는 의자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개혁 조치들이 발표될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토콜, 독립적 조사 시스템, 피해자 보호 강화. 정말입니까? 예, 당신이 시작한 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박민서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 감정이 밀려왔다. 안도, 기쁨, 슬픔, 피로. 그녀는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복을 입고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 새로운 날이 올 것이었다. 더 나은 날, 더 정의로운 날. 그녀는 그것을 만드는데 작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3주 후 공식 발표가 있었다. 국방부 브리핑룸. 언론이 가득했다. 카메라, 기자들, 플래시.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 내 성희롱 및 부정부패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발표는 명확했다. 이상훈 전 대령, 군사재판 회부, 모든 계급장 박탈, 10년 구형. 한석진 전 군단장, 명예 전역 불허, 일반 전역 처리, 연금 삭감, 형사 고발. 그리고 8명의 추가 장교들. 다양한 처벌, 경고에서 강등까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혁 조치였다. 군은 새로운 성희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독립적 조사단, 외부 감독, 피해자 우선 프로토콜. 이것은 시작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군대를 위한. 박민서는 텔레비전으로 시청했다. 사무실에서 팀과 함께. 발표가 끝났을 때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김재현 중위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박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많은 사람들이 해냈어. 우리는 문을 열었을 뿐이야. 다음 날들은 소용돌이였다. 인터뷰 요청, 박민서는 모두 거절했다. 이것은 저에 관한 게 아닙니다. 표창 이야기, 그녀는 사양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순간들이 있었다. 의미 있는 순간들. 이수진이 편지를 보냈다. 손으로 쓴 3페이지.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제게 존엄성을 돌려주었습니다. 강수진이 전화했다. 제 딸에게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가 알기를 바라요.
여성도 용감할 수 있다고. 싸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정민아가 방문했다. 꽃다발을 들고. 감사의 표시입니다. 말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윤지혜가 왔다. 오랜 친구, 전우. 707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우리의 가치를 지켰어. 그리고 예상치 못한 편지도 군내 여군들로부터 젊은 이병부터 대령까지. 당신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희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민선은 각 편지를 읽고 각 메시지에 개인적으로 답했다.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중요했다. 저녁일이 다가왔다. 30년 하루의 복무가 끝나가고 있었다. 마지막 주, 박민선은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사무실을 비웠다. 사진들을 내렸다. 각각에 잠시 머물렀다. 1995년, 젊은 그녀. 2000년, 동티모르. 2010년, 헌병대. 2024년, 감찰관. 한 인생이 사진들 속에 있었다. 조순자 여사가 들어왔다. 다 정리하셨네요. 예, 거의. 뭘 하실 겁니까? 저녁 후에? 박민선은 웃었다. 모르겠어요. 휴식, 여행? 아마도 강해. 젊은 여성들에게. 권리에 대해, 목소리에 대해. 완벽하네요. 당신이 가르칠 게 많아요. 마지막 날이 왔다. 공식 저녁식. 작은 행사, 박민서가 원한 대로. 가족, 친구들, 팀원들만. 여단장이 연설했다. 박민서 감찰관은 30년 동안 모범적으로 복무했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 헌병으로, 감찰관으로.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공헌은 용기였습니다. 옳은 일을 할 용기. 어려울 때도. 박민서는 단상에 올라 마지막 경례를 받았다. 국기가 접혔다. 제복이 마지막으로 입혀졌다. 그리고 제복을 벗었다. 민간인 옷을 입었다. 간단한 블라우스와 바지. 이상하게 느껴졌다. 가볍고 자유로웠지만 또한 뭔가 잃은 것 같았다. 리셉션에서 사람들이 축하했다.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을 찍었다. 김재현 중위가 다가왔다. 감찰관님, 아니, 박민서 씨, 뭔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액자를 건넸다. 화이트보드 조직도의 사진이었다. 모든 이름들, 모든 연결선들. 하지만 위에 새로운 제목이 추가되었다. 진실의 지도, 박민서 감찰관, 2025.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김중희가 말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을. 박민서는 액자를 받아들었다. 목이 메었다. 고마워요. 모두에게. 저녁이 되어 모두가 떠났다. 박민서와 남편만 남았다. 그들은 기지를 천천히 걸었다.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지나갔다. 신병들이 여전히 훈련하고 있었다. 구령 소리가 들렸다. 친숙한 리듬. 그리울 거야? 남편이 물었다. 일부는 박민서가 대답했다. 동료애, 목적의식, 제복.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할 준비도 됐어. 그들은 정문에 도착했다. 경비병이 격려했다. 마지막 격려. 박민서는 답례했다. 습관이었다. 그리고 문을 나섰다. 민간 세계로. 새로운 삶으로. 차에 타며 박민서는 뒤를 돌아봤다. 기지가 저녁빛 속에 있었다. 30년의 삶이 거기 있었다. 괜찮아? 남편이 물었다. 응, 박민서가 미소 지었다. 괜찮아. 정말로.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가 지나갔다. 불빛들, 사람들, 삶. 어딘가에 이수진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강수진이 딸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정민아가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젊은 여군들이 복무하고 있었다.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조금 더 많은 희망으로.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할 일이 많았다. 시스템은 천천히 변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박민서는 707 휘장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제복에서 떼어낸 것, 작은 금속 조각.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거대했다. 명예, 용기, 정의. 그녀는 그것을 특별한 상자에 넣었다. 다른 기념품들과 함께 훈장들, 사진들, 편지들. 한 시대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박민서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빛났다. 먼 빛이지만 확실한 빛. 그녀는 생각했다. 미래의 여성들에 대해. 그들이 군복을 입을 때 두려움 없이. 그들이 목소리를 낼 때 침묵당하지 않고.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박민서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 시간 만에
진정으로 평화를 느꼈다. 임무 완수. 이제 휴식할 시간이었다.